2025년 4월 25일 미국 오리건주 법무부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자 계약을 중개한 금융 서비스 업자인데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방 싱크대 전략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가능한 혐의를 다 때려 넣은 겁니다. 결국 이건 코인베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낸스, 비트겟, 업비트 같은 모든 거래소의 구조 자체에 대한 선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연방정부의 방향성과 주정부의 개별 움직임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2025년 4월 25일 미국 오리건주 법무부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RP를 포함한 31개의 주요 암호화폐를 무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코인베이스가 이를 오리건 투자자들에게 등록 없이 판매 중개했다는 혐의를 적용시켰어요.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일반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관용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송을 넘어서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XRP, 유니스와 에이브, 체인링크, 플로우, 메이커 같은 굵직한 토큰이 모두 포함되었고 거래 구조나 가격 책정 방식까지 문제 삼았어요. 핵심은 단순히 암호화폐 매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투자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면서도 법적 등록 없이 거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인데 사실상 코인 거래소 운영 그 자체를 증권 거래 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인베이스는 오리건 고객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 자산을 투자 계약 형태로 제공했으며 이를 법적 등록 없이 매매했다. 이게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코인을 판매했다는 걸 넘어서 투자 계약을 구성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가 정하는 증권 기준에 해당하려면 먼저 돈을 투자했고 공동사업이어야 하며 이익 기대가 있고 타인의 노력에 의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아니어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즉 암호화폐든 부동산 조각 투자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본다는 미국 증권법의 해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의 어떤 행위를 투자 계약이라고 봤느냐? 먼저 거래 구조 전체를 문제 삼았다는 건데 그냥 코인을 중개한 게 아니라 가격 형성 메커니즘, 거래 상대방, 유동성 제공자, 주문 처리 시스템 모두가 코인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즉 고객이 코인을 사는 행위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라는 플랫폼이 구성한 투자 계약 구조에 참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고객이 아니라 기관에게도 같은 구조로 코인 투자를 중개했다는 점이죠.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의 거래, 수익률 추적 리포트, 알고리즘 기반 자동 매매 같은 것을 제공하는데 이건 사실상 기관이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보고 암묵적 계약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장 핵심인데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를 브로커딜러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투자 계약을 중개한 금융 서비스 업자인데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코인베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낸스, 비트겟, 업비트 같은 모든 거래소의 구조 자체에 대한 선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 때문인데 2025년 초에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제기했었던 무등록 거래소 혐의 소송을 벌금 없이 기각했고 XRP와 관련된 소송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죠. SEC가 한 발 물러선 배경에는 트럼프 친암호화폐 정책 때문인 것도 있는데 트럼프 취임 직후 SEC 새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를 임명한 건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폴 애킨스는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면서 시장 자율성을 강조해왔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결국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두 사람 체제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분류하고 암호화폐 ETF와 ETN을 활성화해서 크립토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즉 오랜 규제 공포를 지나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기대감을 키워가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오리건주는 오히려 독자적 규제 강화를 시도하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즉 오리건주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선택한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셈인 거예요. 이 부분은 미국의 헌법 구조와도 맞물립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데 금융 관련 법령의 상당 부분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규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요. 소비자보호법, 주거래법, 주금융서비스 규제법 같은 것을 통해 각 주정부는 독자적인 금융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주도권을 주정부가 가져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오리건주는 다층적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 주방 싱크대 전략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자면 모든 가능한 혐의를 다 때려 넣은 겁니다. 뭐가 있는지 보자면 먼저 31개 암호화폐를 모두 무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가격 책정, 거래 방식 등 모든 구조를 문제 삼았으며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중개업자로 지정했어요. 이런 방식은 법원에서
일부 주장이라도 받아들여지면 소송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소가 목적이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규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거래소의 자체 규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요. 반면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폴 애킨스 체제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미국의 기술 패권과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목표죠. SEC의 역할도 단순한 규제자가 아니라 산업진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를 한 만큼 친암호화폐 성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먼저 미국 연방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코인마다 따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특히 디지털 자산 규제법 같은 포괄적인 입법이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고, SEC 역시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조금은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주요 코인들은 증권으로 분류되기보다는 거버넌스형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흐름이죠. 과거에 XRP가 2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도 이런 방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오히려 코인베이스나 리플 같은 미국 기반의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에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갖추거나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제도권 진입을 준비해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체계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적응하고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고, 리플은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결성을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죠. 다만 이런 연방 차원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리건주처럼 진보 성향이 강한 일부 주정부는 여전히 자체적인 규제 권한을 앞세워 독자적인 소송을 이어가거나 연방정부의 완화 기조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각 주가 금융 규제에도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앞으로 연방정부의 방향성과 주정부의 개별 움직임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규제가 풀릴 기회를 잘 잡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주정부 리스크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오리건주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통해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흐름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전체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성이 충돌했다고 봅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최소 몇 년은 이어질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과 불확실성 사이를 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이제부터는 가격, 기술, 수급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방향성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사실과 흐름에 집중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